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경제 뉴스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업자 대출 받아서 몰래 아파트 사는 편법. 이제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대출이 막힙니다. 세 번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32위까지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란봉투법 이야기인데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고 올해 3월 10일에 시행됐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하고 직접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에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월급을 주는 회사는 하청업체예요. 그런데 작업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사실상 대기업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 대기업한테 직접 뭘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하청업체가 끼어 있으니까요. 노란봉투법은 이 벽을 허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죠. 이 법의 이름이 왜 노란봉투법이냐면요. 2024년에 쌍용차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됐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6월 12일 기준으로 무려 1150일가에 하청 노조가 434가의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쏟아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섭 범위가 생산직뿐만 아니라 급식, 세탁, 경비, 청소 같은 간접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에서 급식과 세탁, 통근버스 지원을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리실이나 세탁실, 통근버스 같은 시설의 노후 설비 개선은 하청기업이 혼자서 할 수 없고요. 원청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가 급식, 경비 등을 담당하는 10개 하청 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생산이나 연구 인력만이 아니라 보안, 영업, 청소, 구내식당 조리사까지 원청 교섭 대상으로 인정된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다른 시각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산업계에서는 이거를 사용자성 확산 공포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전부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요. 관리해야 할 노사 관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특히 제조 공정 밖의 간접 업무까지 원청 교섭 의무가 확대되면요. 기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법 시행 100일 동안 열린 건 교섭장이 아니라 법정 문의였다는 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먼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원청과 하청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라는 건데요. 현실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가 더 관건이에요. 이 법이 정착되면 한국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청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하고만 교섭하면 됐지만요. 이제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도 마주 앉아야 하거든요. 노동자 보호 강화라는 측면과 기업 경영 부담이라는 측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참고로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요. 조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 물류, 서비스업까지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게 됐지만요. 원청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주화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편법. 이거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금융당국이 이번에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편법인지 설명드릴게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니까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사업자 대출로 우회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자금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금인 거죠. 이거를 용도 외유용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용도 외유용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점검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새로 나간 대출만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 이후에 취급된 만기 미돌에 사업자 대출까지 전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치를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를 보면요.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에 본인이 직접 전입해서 거주한 사례 등이 상당수 나왔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2만여 건을 점검했을 때도 총 127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점검 범위가 훨씬 넓으니까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사업자 대출이 금지됐거든요. 이걸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으로 확 올린 겁니다. 10년이면 사실상 경제활동 기간의 상당 부분을 대출 없이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 편법이 적발되면요.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전 금융권에서 새로 빌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적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니까요. 특정 은행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 금융권에서 막힙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계부채 관리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인데요. 4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 5천억 원 증가했어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월 3조 원에서 4월 5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에는 200억 원 감소했다가 4월에 2조 7천억 원 증가로 확 돌아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건데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고 보는 거죠.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회사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1.5%예요. 전년도 1.7%보다 더 타이트하게 잡은 건데요. 이 목표를 지키려면 사업자 대출 우회 같은 편법을 철저히 막아야 하는 거죠. 이 뉴스가 일반인 여러분한테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요. 주변에서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까지 나서서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거든요. 적발되면 대출 즉시 회수해 최대 10년간 신규 대출 금지. 거기에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겁니다. 혹시 이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이라면요. 자진 상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금감원 점검에서 자진 신고하면 페널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점검에서 적발되면 대출 즉시 회수해 신규 대출 금지까지 한꺼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인데요. 이건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보유한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성장률이 단거리 달리기 기록이라면 잠재 성장률은 그 선수의 기초 체력인 거예요.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기록을 올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66% 윗입니다. 지난해 1.85%에서 0.19%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내년에는 1.52%로 더 내려갑니다. 특히 2027년 4분기 기준 전망치는 1.46%인데요.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5% 선을 밑도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국제 순위를 보면 더 심각한데요. OECD 47가의 국가 중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 순위가요. 2025년 28위에서 2026년 31위, 2027년에는 32위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내리막길인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꼽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매년 퇴직하는 사람은 10명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5명이에요. 그러면 매년 직원이 5명씩 줄어들잖아요. 남은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체 생산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요,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에 생산성 향상 정책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일할 사람도 줄고 투자도 충분히 안 되고 기술 혁신 속도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나쁘지 않거든요.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명목 성장률은 10.4%나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체력은 점점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요. 경제 전체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달리는 것처럼요. 당장은 빠르게 뛸 수 있지만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결국은 3가지예요. 첫째, 출산율을 높여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해요. 둘째,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출산율 회복도, 이민 정책 정비도, 산업 구조 전환도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리는 장기 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임금 인상률이나 투자 수익률도 예전만큼 높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재무 계획을 세울 때도 과거의 고성장 시대 기준이 아니라요. 저성장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다시 짜봐야 하는 거죠. 특히 은퇴 준비나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업자 대출 편법에 대한 규제가 역대급으로 강화되고 있고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뉴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한국 경제가 큰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도, 금융시장도, 성장 잠재력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코노클립이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